헌법재판소의 시간표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8차 변론 기일인데 그 이후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정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네, 이렇게 헌재는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도 기각했습니다.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고 이후 최후 변론으로 넘어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 기일을 17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 기일은 내일까지 8번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지만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적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뇌물죄 등 비교적 사안이 복잡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번 변론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은 내일까지가 8번인데요. 변론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선 계엄이 불법이었는지 이걸 가려야 하는데요. 탄핵 소추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정도가 이미 됐다는 분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론을 더 진행할지 마무리할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데, 성치윤 의원님, 예. 2말 3초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만약에 추가적인 변론기를 잡지 않는다면 최종 변론도 들어야 되고요. 보통 평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한 2주, 3주 갖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빠듯하게 2말까지도 힘들 것 같고 아마 3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 번 정도의 변론기를 추가로 잡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계속 뭔가 졸속으로 진행한다, 아니면은 뭔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 의견이 바뀐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깨는 변론기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서와 다른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발언 깨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관급 장교들, 뭐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김대우 수사단장이나 구민의 수사조정과장, 뭐 남승민 신원보안실장, 이런 사람들 부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거짓말 금방 깰 수 있거든요. 전 이런 사람들의 변론기를 한 번 정도만 더 잡아도 충분히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도,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변명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를 논리를 깨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아마도 늦어도 3월 중순, 빠르면 3월 초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초 3중을 얘기하셨네요. 저는 헌재가 추가 변론기를 현재까지는 받을 조짐이 없지만 반드시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이 단순하게 법률만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막상 지금 부동의 된 피의자 조서 같은 경우는 증거로 채택을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형사소송법을 무조건 준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법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순히 사실 기반이 아니라 정황적 증거까지 다 본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층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모든 재판은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명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조금 더 운영의 면밀을 살려서 공정하기도 하고 공정해 보일 수 있는 재판을 저는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내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거든요. 증인 채택된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입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채택은 됐고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신청한 인물들 몇 명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표적인데요.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그 외에 추후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인물들도 저렇게 있어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한다면 변론기인이 한 차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긴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몇 차의 변론기일을 더 갖는다고 해서 과연 피청구인 윤석열이 승복할 것인가?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어저께 7차 변론에서 있었던 여러 진술을 종합해 보면은 국회 국조특위회에 참석했었던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리고 탄핵 심판에 나섰었던 증언했었던 김용현 장관과 분명히 엇갈리는 진술들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은 애초부터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반대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우려를 표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제 탄핵 심판 증언에서 찬반을 물을 겨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엄의 주요 당사자 3명이 지금 의견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8차로 저는 빨리 신속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이렇게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저도 성치훈 부의장 말씀대로 한두 차례 정도 변론기를 더 가지고 주요 당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다음에 탄핵을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선고는 3월로 예정될 수도 있다. 3월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4월로 넘어가지는 않고 3월 중에요. 예, 그래도 2말 3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 넘기지 않고 추가 변론 한두 차례 더 결정을 해도 3월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서 보셨듯이 헌재 항의 방문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주장을 했고요. 변론기일이 다른 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적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는데 오늘 눈이 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하는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은 몇 차례 변론을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1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7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8차례로 예정이 돼 있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추가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네. 변론기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참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그런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있었나요? 포고령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 없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해서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선관위 쳐들어가라고 지시한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인데 어떻게 역대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얘기합니까? 참 저는 상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변론기인 충분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명확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주 정교한 논리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음모론에 빠져 있는 위험한 인물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켰다가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험하겠다. 이런 판단을 재판관들도 아마 변론기일 한 번, 2번 정도 했을 때 이미 판단이 끝났을 겁니다. 8번이나 했으면 충분하고요. 이제 조만간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 결정이 내릴 겁니다. 예. 2월 말 3월 초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2월 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김보엽 위원이 조금 전에 이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대통령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어제 7차 변론에서 국회 계엄군의 진입을 막은 것은 오히려 시민이다. 그러니까 시민이 군인을 폭행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예, 시민들한테 오히려 군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 어떤 측면 혹은 어떤 장면을 보고 했을까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저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변론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단심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발언에 있어서만큼은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들도 그렇고 다소 조금 과격한 발언이나 조금 과도한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기일 자체가 지금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급한 상황에서 함축적인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모든 내용이 지금 재판의 모든 내용이 사실상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또는 조금 국민들께서 다소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까지 다 좀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 5차 변론기일 때는 민간인이 특전사 요원들을 소화기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갑자기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지난 혹은 지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해왔고 어제는 조금 더 직관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당시 12월 3일의 모습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소화기 공격인지 아닌지. 이건 많이 본 장면이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장면이 총을 들고 달려오는 군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방송사의 중계 탁자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 과정에서 제지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통령은 소화기 공격을 받고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를 나왔다. 이렇게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탓도 어제 했는데 야당이 악수도 거부하고 박수도 안 쳐줬다. 국회 시정 연설 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는 박수 쳤냐?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 대통령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를 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다 계엄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야당의 정치인들이 항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 지지율이 매우 낮았던 시절 그리고 여소야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여당의 의석으로 정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것은 비상계엄 같은 몰상식한 방법이 아니라 뭐 대연정이라든지 본인 나름의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는 그런 방안들을 찾았던 게 역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탓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행 가해자가 이 사람 맞을 짓 했다라는 주장과 다름없고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나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술을 마신 건데 왜 나를 탓하냐 이렇게 남 핑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주장을 누가 과연 인정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전에 계엄군들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맞고 나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살인 미수를 누군가 살인하려고 했는데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이 그걸 막기 위해서 주먹을 내세워서 뭔가 그 가해자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무모한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뿌리고 뭔가 이런 소화전을 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낸 그 국민들, 시민들 그리고 국회 안에 있던 사무처 직원들 이 사람들 덕분에 계엄 해제를 겨우 한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맞고 왔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발언들을 쭉 모아보면 첫 번째 수사기관을 부정을 했고 법원도 부정을 했습니다. 헌재도 일부 재판관들을 부정을 했고 또 자신이 계엄 이후에 무언가 지시를 내렸던 사령관도 부정을 했고 함께 2년 넘게 일해왔던 국정원 1차장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민을 부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다 부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 들어요. 다음에는 이제 자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난 사실 윤석열이 아니다. 아, 예.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저 얘기를 할 때 윤석열이 저 얘기를 할 때 법률 대리인단의 표정을 봤습니다. 저게 준비된 변론의 일부일까? 그런데 물론 엄숙한 분위기이고 무거운 표정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런 얘기는 도저히 방어가 안 되는데 깝깝하다. 이런 표정들이 보입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박수 안 치고 퇴진, 탄핵 주장을 했다고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야당이 계엄 선포를 유도라도 했다는 것인가? 그런 주장인가? 속된 말로는 내가 열받아서 계엄 선포했어요 라고 실토를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럴만 하겠군요 라고 공감을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변론이라면 정말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맞게 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겨우 인정받을까 말까 하는데 저게 준비된 변론의 일부일까 의아스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군인을 왜 투입했냐? 경비,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건데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투입한 군인들이 왜 국회 유리창을 깹니까? 그렇게 깨고 들어가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 과연 대통령의 변론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군인들이 폭행당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 대동했었던 계엄군의 시민들이 저항을 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폭력으로 둔갑을 시킵니까?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서부지방법원을 지지자들이 때려 부수고 사실상 폭동에 가까운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저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부지법 때려 부술 때는 저항이라고 하고 그런데 계엄군을 막아서기 위한 시민들은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논리를 재판관들이 과연 궤변이라고 생각 안 할까요? 전 분명히 이것도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생중계된 장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새벽 1시 3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오히려 계엄군이 철수를 하면서 막아섰던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장면들을 모두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폭행을 당한 주체가 시민들한테 오히려 사과를 합니까? 예. 이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한 궤변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고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죄송한데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머리말과 끝에 후 인사말 빼고 9가지 주제를 얘기하면서 8가지 주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일 공조도 연금개혁도 모두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예. 탓만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궤변이 국민들에게 과연 옳게 평가가 될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재판관들이 주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여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 광장에서 하던 발언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신문을 직접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사날이 할수록 인사날이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다 해줬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도 했고요. 법조인 출신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알 텐데 저런 주장을 계속 헌재 심판정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억지 주장이고요. 저는 어제 변론기를 통해서 사실상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이 제대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어제 변론기를 전까지는 끝까지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빈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포트 동기에다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절친한 있죠. 친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명될 때도 민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저렇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김용빈 사무총장조차도 선관위에서 내가 들여다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정선거의 흔적은 없었다. 만약에 김용빈 사무총장을 임명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검토해봐라, 살펴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펴보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말했던 것,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것 아니냐. 원래 헌법과 법률에 공백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백의 여백을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이 채우고 정치의 영역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할 때 사법부가 최종적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빈 사무총장이 말한 것은 그렇게 공백에 대해서 그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줬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대법원 위에 판결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거 없다. 지금 어제 백종욱 전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게 선관위 그 관련된 그 투표 개표함 시스템을 수천 개 중에 5% 정도를 점검을 해봤다. 예.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완벽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나머지 수천 개도 다 점검해야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거를 불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걸 선관위가 받아주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아니 그 헌법재판소가 받아주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 억지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제 김용민 사무총장과 그리고 그 백종원 전 차장의 증언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심판에서 부정선거로는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어제 심판에서 보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일정 부분 드러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실 선거라고까지는 지칭할 수 있겠지만 이 부실 선거가 부정 선거가 되려면 부실 선거로 인해서 투표나 개표에서 결과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적 증거는 대통령 측에서 전혀 제시를 못했었습니다. 예. 제가 드는 걱정은 이런 부실 선거는 어찌 보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과연 이런 부실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저는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예. 앞으로라도 추후에라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실 선거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추후에도 한번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거 관리에 부실함이 있는 것도 일부분 있지만 그것이 곧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